지속적으로 사용하던 약물을 투약 중단 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의존을 금단이라고 하죠.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. 부작용은 예측하지 못한 이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. 내성은 장기간 투약하게 되면 발생하는 이제 뭐랄까 용량이 증가되는 반응인 거죠. 그래서 커피 같은 경우도 카페인 내성 생기면 한 잔 마셔도 반짝하던 것이 두 잔, 세 잔 마셔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경우들 있죠.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중요한 개념인데요. 길항작용이라고 하는 건데요. 이 길항은 두 가지 약품을 같이 처방을 했을 때 이 두 가지 약품이 상충하면서 약물의 작용이 감쇄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떤 환자가 먹어야 될 여러 가지 약제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썼더니 걔네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 작용, 그게 바로 기량작용이니 여러분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할 때 이 기량작용에 해당되는 약을 쓰면 되겠어요? 안 되겠어요? 그죠? 안 되겠죠? 그리고 기량작용이 뭔지는 우리가 적어도 알아야겠죠? 그러면 기량작용이 두 가지 약물을 썼을 때 상충해서 효과가 감소하는 이 안 좋은 부의 결정이라면 5번에 나와 있는 상가작용은 두 개를 썼더니 두 약물의 효과가 딱 두 개만큼 나타날 수 있는 그냥 정상 반응입니다. 그래서 상가 두 개를 그냥 더했더니 두 개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. 그러면 옆에 하나 써줄까요? 두 개를 썼더니 세 개의 효과가 나타나. 효과가 상승됐죠. 그건 바로 상승작용입니다. 상승작용. 그러니까 기량은 1 플러스 1은 1이 되는 효과. 상가는 1 플러스 1은 2가 되는 효과. 상승은 1 플러스 1은 3이 되는 효과예요. 그러면 어떤 효과가 화학적으로 가장 바람직하긴 하겠어요? 두 개밖에 안 썼는데 세 개 효과가 있어요. 그죠? 상승작용이 가능한 약품을 쓴다면 환자에게는 약물을 적게 투입하고 뭐 유효한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반응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24번에서 지금 물어보는 것은 중단 시에 발생하는 의존 현상을 금단이라고 부른다는 거. 자, 마지막 문제입니다. 침고약의 본질인 경락상의 경혈지점을 찾아 자극을 주는 침시술 시 간호로 옳은 것은 우리 업무를 물어보는 거예요. 한방에서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 침수를 진행하고 나면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으면 발침을 할 수 있거든요. 이 발침 후에 서비스로 몇 개 넣어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셔라 하면 되겠어요? 안 되겠어요? 절대 안 되겠죠. 발침 후에 남은 침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. 그래서 최초의 침이 몇 개가 시술됐는지 알아야 되고 발침 후에 남은 침이 없는지 환자의 피부를 다 더듬어서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발침 후에 침을 뺀 쪽에 이제 출혈이라든지 혈종이 생기지 않는지 이제 알코올 솜으로 꼭 소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25번은 우리 한방에서 사후에 관리하는 내용 중에서 사고도 많이 나고요. 또 이제 확인하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한방에서 많이 이제 우리 간호조무사들의 직무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. 그래서 침을 시술한 환자의 사후 관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. 발침 후에 어떤 거? 그죠? 남는 침이 있는지 없는지 꼭 반드시 확인한다는 거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침을 막고 있는 상태에서 환자가 현훈,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면 어쨌든 원장님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. 침을 맞으면서 혈압이 약간 동요가 있어서 어지러울 수 있다는 거고요. 예, 그 다음에 발침 후에 혈종 생성. 혈종이라는 건 약간 멍이 들 수 있거든요. 근데 이제 혈종은요, 두면 풀어지기 때문에 얼음 찜질하지 않아야 합니다. 그냥 두면 어떻게 된다? 예, 이제 풀어집니다. 그런데 아프고 혈액이 계속 뭉쳐있는 경우에는 혹시 모르니 따뜻한 온찜질을 해서 이제 거기에 순환이 촉진돼서 그 혈액의 찌꺼기들이 혈관을 통해서 다시 조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. 냉찜질이 아닌 온찜질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. 그래서 25번은 5번 같은 경우는 침을 맞고 나서 부작용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멍든 자국이 생길 수 있고 이 멍든 작용은 한방에서 혈종이라고 얘기하는데 혈종이 생겨서 불편하다고 하면 이제 온찜질로 그거를 빨리 이제 풀어서 조직이 재흡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간호가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앉아서 침 못 맞습니다. 우리가 이제 침 맞을 때 편안하게 침을 시술할 수 있는 부위로 체위를 설정해 줘야 될 거는 같아요. 아셨죠? 보통은 눕는 자세가 가장 안전하죠. 그리고 이제 병실 온도는 습도와 온도를 적당히 조절해야 되고요. 환자가 전부 옷을 탈의하고 침을 맞으시기 때문에 온도가 너무 서늘하면 감기에 걸릴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세요. 자,
출산 후 유방 우려로 힘들어하는 산모가 건강상의 이유로 모유 수유를 할 수 없게 됐다. 안타깝죠. 자, 유방 우려. 여러분, 의학적으로 우려이라고 하는 것은요. 혈관에서도 확인이 되는 비정상적인 상태입니다. 우려이란 뭐냐? 순환이 되지 않은 흘러다니는 액체가 이제 혈관이나 유선이나 관 안에 차서 저류되어 있는 상태를 울혈이라고 얘기합니다. 혈액이 우려되게 되면 혈관이 울퉁불퉁해지고 정맥류가 발생하거나 혈관벽에 압박을 느끼게 하는 이런 통증과 유발된 증상으로 우리가 이제 신체적인 증상을 확인할 수 있고요. 유방 같은 경우는 아기를 낳은 산모가 이제 출산 후에 30시간, 40시간 이렇게 만 하루가 지나게 되면서 유선이 확대되어서 그쪽에 젖이 꽉 차는 느낌을 신체적인 불편감으로 느끼는 상태가 우려이지요. 이 우려 상태로 이제 굉장히 산모들은 불편해하고 이 젖이 과도하게 꽉 찬 경우에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이가 젖을 빨리 빠는 거예요. 아이가 젖을 빨리 빠는 거, 그건 뭐냐면 수유를 촉진하는 거죠. 그런데 아기들은 잠을 많이 자거든요. 아기들은 많은 잠을 자고 잘 때는 수유를 할 수 없으니 그 시간들이 길어지게 되면 산모는 자연스럽게 또 유방 울혈이라고 하는 불편감을 느끼게 돼요. 그래서 이제 이 울혈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분만을 한 산모들이 그냥 만 하루 이상이 되게 되면서 아기 수유를 하면서 느낄 수 있는 불편감 중에 하나라,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을 딱 일정하게 채워서 아기들에게 계속 수유를 하게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애들이 우유를 못 먹을 만큼 깊게 잠이 들었어. 뭐 좀 깨워서 먹이면 편하겠지만 아기가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유축기 같은 경우를 통해서 젖을 빼내면 우려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우려에 대한 부분은 모성간호학에서 많이 등장하는 산모의 불편감 중에 하나고요. 젖을 빨리 비우게 하는 거, 빨리 유선을 비우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제 기억하시면서 이 산모는 건강상의 이유로 수유를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이제 유선을 비워서 또 젖이 차게 하는 것보다는 유선을 압박해서 유선의 젖이 차지 않도록 이제 외과적인 중재를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26번을 보게 되면 압박붕대로 꽉 감아서 유선에 젖이 차지 않도록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거 말고는 사실은 우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. 아기가 유선을 비우게 되어서 수유를 하게 되어서 유선이 비워지게 되면 우려이 훨씬 좋아지지만 이 산모는 건강상의 이유로 수유를 할 수 없다라고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유선이 차지 않도록 압박붕대로 꽉 감는다는 거,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걸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고요. 우리 이제 우려이 자주 발생하는 산모들을 위해서는 차가운 양배추잎 팩 같은 경우도 많이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. 양배추잎을 냉장고에 넣었다가 시원하게 한 다음에 이제 유선이 확대되어 있는 부분에 이렇게 덮어두면 이 유선을 수축하게 하면서 굉장히 시원한 느낌을 발생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수유하고 나서 얼음팩을 일시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수유 후에, 이건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. 수유 후에 얼음팩 적용해서 유선이 빨리 확대되지 않게 하면 우려는 좀 좋아질 수 있다.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26번 같은 경우는 예, 26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려과 관련된 불편감을 해소하는 방법, 그리고 이제 우려에 대한 산모의 어떤 건강 유지 방법, 그리고 이제 수유를 할 수 없는 산모에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진행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같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27번 코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. 고등학교 학생들 언제나 심하게 장난칩니다. 이때 코피를 흘릴 때 가장 적절한 조치, 우리가 코피와 관련된 응급조치 시험에 많이 나오잖아요. 응급간호학에서 아동에게 또는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이런 이제 청소년에게, 성인에게 코피가 날 때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물어보죠. 일단 머리를 앞으로 구릅니다. 그리고 이제 환자 콧등을 엄지와 검지로 한 5분 정도 꼭 이렇게 잡고 있게 되면 안쪽에 있는 비강내 출혈을 멎게 하는데 지혈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. 그래서 엄지, 검지로 코피가 난다라고 생각하는 추정 부위를 꼭 누르고 있는 지압 부분, 지압을 5분 정도 한다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. 얼음팩을 해도 좋죠. 목덜미라든지 콧등에 얼음팩을 하게 되면 혈관 수축 작용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혈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그래서 27번은 아이들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는 언제나 코피가 많이 날 수 있는 대상 인구 집단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코피를 흘릴 때 이 피가 기도로 넘어가서 폐에 흡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응급처치가 좋은지 이 부분이 시험에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
27번은 가볍게 목덜미에 얼음찜질한다, 콧등에 얼음찜질한다 정도 가벼운 어떤 답이 정답으로 출제가 됐지만 이후에도 고개를 꼭 숙여야 되고 숙이면서 구강으로 고이는 피를 밖으로 뱉고 이제 고개를 뒤로 젖히는 것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이제 그 부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. 왜 위험하냐? 얘가 기도로 넘어가서 폐로 흡인되게 되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27번 같은 경우는 피를 반드시 뱉어내고 콧등이나 목덜미에 얼음찜질한다.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코를 5분 정도 쥐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숨은 어디로 쉬어야겠어요? 그죠? 입으로 쉬는 게 맞겠죠. 그래서 이제 숨은 입으로 쉬라고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입으로 숨을 쉬시면서 입 안으로 피가 고이면 밖으로 뱉어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. 이렇게 이제 코피라고 하는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 우리 시험에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부분입니다.